신학과 인문학 13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화기라고 하는 그 시절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기독교와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요, 일본은 이제 에도 막부 시절에 쇄국 정치를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된 교류만 했죠. 네덜란드인들, 그것도 네덜란드인들하고만. 네덜란드인들하고 외교를 했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네덜란드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들은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 사람이 선교를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과 예정에 인간이 이렇게 간섭하는 거다. 선교와 전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안 좋은 거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기독교를 이게 전혀 전하지 않다 보니까 에도막부는 그 네덜란드 사람들하고만 그것도 나가사키라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교류를 했죠. 근데 그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서양의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 책들이 이 많은 이제 지식들이 일본에 전해지게 되고 일본의 난학 그러니까 난학이라고 하죠. 그런 네덜란드 할 때 화란할 때 그 난자를 써서 난학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 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와 인도과의 교류 속에서 얻어지게 된 서구 문명을 문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그 거둬낸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종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튼 불편해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분명한 거는 개화 일본이 단기간 내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급격하게 선구화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한 정보를, 상당한 지식을 이미 전해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언어들, 많은 단어들이 네덜란드어와의 교류 속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그 단어를 일본에 맞게 그러니까 일본어를 이제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넬란드인들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거예요.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넬란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일본 사람들은 이제 알아들어야 되고 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다가 일본어로 적어서 위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그 그런 단어가 원래 일본에 없었던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어를 새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은행이라는 단어예요. 은행. 은행.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은행이 뭔지 아시죠? 돈 놓고 돈 맡기는 은행. 이게 그런 은행 같은 게 원래 동양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뱅크. 그러니까 여러분 뱅크라는 말이 서양에서는 원래는 벤치라는 뜻, 그러니까 환전상의 의미가 되게 강하거든요. 우리는 뱅크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은행 하게 되면 우리가 저금하는 곳, 예금을 맡기는 곳, 그 다음에 은행을 대출받는 곳이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뱅크의 어원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교환해 주는 곳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네덜란드인들과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새로운 새로운 어떠한 것, 일본에 없던 그 무언가를 일본에 소개받았을 때 그거에 적당한 일본어 표현, 신조어를 만들다 보니까 어, 어, 이게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일본인들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언어의 문제, 단어의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서 서구에 이제 새로운 이제 학문들이 막 들어올 때 그거를 번역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 번역 번역할 때 필요한 적당한 일본어 표현을 그 이전에 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미 일본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외국 문학 작품이나 외국 책들의 번역을 되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제가 얘기했잖아요. 넬란드인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은 은본위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돈의 기본이 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화폐의 기본이 은본위제 화폐 속에서 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이라는 게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통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대적인 화폐와 금융의 개념이 은이라는 것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행이라는 것은 그런 교환소, 저장소 이런 거를 하던 곳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은행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기존에 일본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거에 대한 개념과 쉽게 조화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쉽게 그런 것을 번역할 수 있었죠. 좀 더 이제 좀 그거보다 좀 관념적인 얘기를 하면 자유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로 와닿으시죠? 네, 좀 더 우리 그러니까 자유의 순 우리말이 뭐죠, 여러분? 자유의 순 우리말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언어 속에서 우리의 뿌리 깊은 전통 문화 속에서 그런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영어로 우리가 번역할 때
두 가지가 있죠. 프리덤과 리버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문제를 좀 예민하게 대한 예민하게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프리덤과 리버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프리덤과 리버티라는 개념을 쉽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자유라는 거가 뭔지 잘 몰라요.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서구 문화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프리덤, 리버티 이런 거를 그냥 자유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거를 누구한테 배워요? 일본인들한테 배웠잖아요. 즉,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본인들은 메이지 유신 이전에 난학이라는 것, 네덜란드인들과 교류 속에서 만들어던 난학이라는 것 때문에 서구 문명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이미 그 자기네들이 몰랐던 서구 문명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거에 대한 적당히 한 일본어 단어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메이지 유신 이전에.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전에 서구 문문이 소개되고 서구 문문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왔을 때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퍼뜨리기가 쉬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 언어라는 것은 개별 단어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개별 단어 하나하나가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거여가지고 그거를 표현할 새로운 단어부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언어의 발전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나 이런 우리가 IT에 관련된 단어 같은 거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원어를 그냥 쓰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거에 굳이 새로운 한국어 번역본, 한국어 표현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제 매치되는 한국말이 있었다면 우리는 쉽게 그걸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일본은 잘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책을 일본어로 번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번역을 하기 쉬웠던 거고 그 번역할 때 필요한 단어가 이미 일본어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본에 단기간 내에 퍼졌는데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화기라는 시절에 우리의 선각자라고 하는 양반들이 어디 가서 공부했죠? 주로 일본 가서 공부했잖아요. 주로. 뭐 아주 간혹 뭐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중국 갔던 분도 계시지만 99.9%는 99%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에서 공부할 때 뭐로 공부를 해요? 일본어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조선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뭘부터 공부를 해야 됐을까요? 일본어부터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 이야기가 맞는지는 저도 그냥 전설같이 들은 얘기여서 책에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국비 유학생을 일본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일본 조선에서 일본으로 국비 유학생을 보낼 때 시험 과목이 뭐였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들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저께까지는 훈장 선생님한테 이제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문을 공부하는 거가 아니라
그 전까지 전혀 익숙하지 못했던, 전혀 몰랐던 일본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왜냐? 그 일본어를 공부해야지 그나마 일본은 같은 그래도 한자 문명권이기 때문에 한자로 써 있는 거, 그러니까 한자로 써 있는 거 보는 이해가 쉽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한해서 일본어로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전혀 새로운 언어인 일본어를 공부해야만 하고 그 일본어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뭘 공부해요? 일본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번역해 놓은 선진 문명, 서구 선진 문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게 됐던 게 우리나라 개화기의 모습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되게 중요한 이게 슬픔 내지는 비극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기에 개화기 시대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에 가서 접한 서구 문명은 이미 그 자체로 일본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본인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일본인들의 이해가 들어가 있는 서구 그러니까 유럽인들, 미국인들의 책이란 말이에요. 미국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오리지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이렇게 왜곡 내지는 오해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이제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일본도 이미 그러니까 일본도 나름 국비장학생으로 서구 선진국의 유럽이나 미국 구라파 그러니까 그 당시 구라파죠 구라파 구라파나 미국의 유학생들을 먼저 일본이 보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선진 문명을 배워서 일본에 와서 이제 다시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건데 그거 자체가 결국 어, 메이지 유신의 성공, 그러니까 국가로서가 국비장학생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떠한 특별한 국가적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연구나 어떠한 진리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서구화를 위해서 타라 입구를 위해서 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이루어진 성과물을 조선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개화파 지식인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접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상식적인 이야기들은 어, 대단히 그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들 해요. 근데 그게 왜곡이 결국 두 번 일어나게 된 거죠. 일본어로 번역이 되면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일본어로 된 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 얘기 다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어떤 작품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많은 서구의 문학 비평가들은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돈키호테를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햄릿과 돈키호테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키호테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괴짜, 정신병자, 시대착오적인 인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하다는 느낌 잘 안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돈키호테를 소개한 사람이 육당 최남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육당 최남선 그 사람은 뭐 당대 천재긴 했지만 스페인어를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당연히. 스페인어 알았나 몰랐나 모르겠지만 저도 정확히 스페인어는 몰랐을 확률은 높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접할 수 있었죠? 어느 일본인이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읽었겠죠. 그러면서 그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보고 육당 최남선은 흥미롭게 느꼈고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원래 돈키호테는 엄청나게 큰 대작인데 그 중에 아주 사소한 부분, 다이제스트가 되고 편집된 이야기, 그리고 편집돼서 일본어로 번역된 이야기. 근데 그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러니까 거리가 멀겠죠. 그거를 또 한 번 편집해가지고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리지널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뼈저리게 느낀 부분,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레미제라블을 완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레미제라블의 그 이라는 그 대작이 담고 있는 빅토르 위고가 수십 년의 그 작품을 썼거든요. 20몇 년 동안 쓴 걸 알고 있는데 20몇 년 동안 썼던 그 대작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이야기 중에 그냥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기는 하고 되게 흥미로운 얘기기도 하긴 하지만 그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 뭐 촛대 은촛대 금쟁반 뭐 그 얘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장발장할 때. 그 서두에 나오는 아주 그 거대한 전체 작품으로 봤을 때 앞에 잠깐 나오는 그 얘기 하나에만 그냥 다 그게 단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일본도 단기간에 경제 성간 서구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큰 거를 어떻게 다 번역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 읽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내용을 축약한 걸 가지고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다이제스트로 한 거고 조선 사람들은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은 그걸 또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더 이제 필요하다고 한 엑기스만 골라가지고 이제 엑기스라는 표현도 일본인들이 번역해놓은 잘못된 표현인 거 아는데 이게 에센스만 딱 필요한 그 엑기스 에센스만 이렇게 번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참 많은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 이런 왜곡이 지금까지도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 되게 이게 상식적으로 퍼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만 제가 이제 주 전공이 현대 철학하고 관련된 해겔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해겔에 대한 이야기도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예, 일본인들이 이해한 해겔이거든요. 그게 진짜 해겔과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우리의 게 참, 그 당시로선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우리에게 이게 큰 짐이 되고 있고, 숙제가 되고 있고, 어떤 과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